내가 좀 나중에 할 걸. 갈수록 업그레이드돼. 네. 최성 시장 얘기한 저도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 가볼까요? 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오늘 주제가 이제 충남 경선 결과가 이미 발표된 시점이기도 충청 경선 결과가 발표를 해서요. 결과 리포트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왔죠? 결과가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36.7%, 그다음에 뭐 문 후보가 47.8%,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15.3%. 근데 그게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는 또 무슨 차이인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안희정 후보가 25.8%, 문재인 후보가 55.9%. 아 25% 아니에요. 아 그거는 호남이랑 충청을 다 합쳤을 때. 합쳤을 때. 그러면 몇 표라고요? 안희정 후보가 25.8%, 문재인 후보가 55.9%, 이재명 후보가 18.0%.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아주 희망이 소멸한 게 아니네요. 네. 수도권에 표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결선 투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시각을 다양하게 봐야 돼. 네. 어쨌든 부산에서 하는 그게 경선 중요해요. 결과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고 부산 분들의 선택. 부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결국은 수도권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ARS는 안 했거든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 그래도 나는 부산 대통령을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지. 한 20년 전에 부산 대통령 뽑았죠. 그게 네, 확실히 뽑았지 그때는. 네, 확실하게 뽑았죠. 지금은 또 그런 세상 아니지. 네, 그렇죠. 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저희의 마인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좀 기존에는 그 1등 후보를 좀 많이 비판하긴 했는데 이제 비판하는 자세를 좀 접고 저희 후보의 장점을 좀 살려보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제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비판하지 말자고요? 저희 후보의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네. 사실 우리 많이 비판하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맞죠. 진짜 이제 하도 갈구길래 좀 비판 좀 해볼까 그랬더니 비판하지 마시고 지금 네거티브 그러면서 입을 탁 틀어막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자보다 더하는 그러게. 문패보다.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관심이 저쪽에는 훨씬 나을 것 같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지난 저 호남 경선 이후로 네. 문재인이 네. 자유당과도 대연정을 하겠다고. 그러게 여태 왜 네. 그랬어? 하겠다가 네. 말한 게 아니라 워딩을 똑바로 좀 봐야 될 건데. 네, 뭐라고 했죠? 고려할 수 있다. 선거 후에는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자기도 이제 대연정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네. 워딩을 했었죠? 이건 나중에 이제 지금 선거 기간이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맞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선거 후에는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고려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하겠느냐가 문제고 어렵다거나 논란이 많다거나 그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대통령 뽑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생각해보겠다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저도 뭐 그 얘기 들으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라는 게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이 맞는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 초반에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랑 맨날 싸웠잖아요. 예. 근데 박지원 대표의 철학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는 생물과 같다. 흐르는 것이다라고. 생물과 생물이 이제 한판 붙는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쵸? 왜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문 후보도
그 안지사가 대연정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되게 유연한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대연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 말꼬리 잡고 캠프가 나서고 인터넷에서 난리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협치하고 뭐 대연정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연정 얘기를 꺼냈다가 이제 그 소연정이 점점 자랐지 그동안. 그래갖고 이제는 거대해지니까 더 이상은 소연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연정이 자랐다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그걸 줄여서 뭐 대연정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알기로는 한 5% 지지율 5%였었을 때는 대연정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그랬는데 선의 때부터. 네, 선의 때부터 이제 지지율 올라가면서부터 20% 딱, 네, 딱 네, 20% 그때부터 아마 그랬던 걸로. 그러면 과연 그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과 그 문재인 후보가 하겠다는 그 할 수도 있다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대연정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팬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분들께서 저희를 비판할 때 항상 그 소리를 했거든요. 적폐 세력이랑 어떻게 그 대연정을 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저희 안 후보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 과제를 동의한다면은 대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혁 과제를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세력과도 대연정을 못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그 말꼬리 잡기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꼬리를 되게 잡으면서 그렇게 대연정의 비판을 되게 했었는데 최성 후보랑 같이 비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자신도 대연정은 고려해볼 상황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안희정의 대연정은 맞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상. 그렇죠. 네. 또 어떤 점이 다른 점일까요? 안희정은 솔직했고 문재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 정도가 아닐까요? 일단 그 안희정은 일단 전제를 다 모든 사람들,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 다 열어둔 거죠. 그러니까 개혁 과제에 동의를 한다면 누구나 다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것에 동의 안 하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공이 넘어간 거죠. 이제 그 사람한테로, 그쪽 한테로.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누구와는 할 수 있고 누구와는 못 하고. 였는데.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나누잖아요. 다 할 수 있다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그런 대전제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제한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뭐 박지원 대표나 그 안철수 후보한테 그 문 후보가 그렇게 세게는 못 나갈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다 빼버렸거든요. 이제는 적폐 세력이라 해서 뭐 그 나라당은 원래 그렇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까지도 이제 적폐 세력의 일환으로 거의 규정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반개혁적이라고 규정해버렸고 그나마 이제 손 내밀 수 있는 데는 진보당이나 아니면은 그 뭐 안철수 후보가 있는 그 국민의당이나 이런 정도인데 아니 손 내밀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얼마나 고자색있어.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안희정 후보처럼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이렇게 어떤 공통의 과제를 설정을 하면서 앞으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그 융통성도 있고 그 중에 어떤 뭐 나중에 정치적 협상이 되거나 타협이 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지 제안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요구 조건 내세우는 거 그러면 다 받아줄 거면 그럼 안철수 정권이 되지 문재인 정권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저번에 그 우리 조동지가 얘기했을 때처럼 그 정무회의를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줬을 때 되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연정 상황이 됐을 때를 예를 들면서 제가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 뭐 저도 찬성하는 이유는
뭐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뭐 썰전이라든가 다양한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서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대변하게 되고 거기서 좋은 어떤 또 국가 운영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이미 시민들은 그런 모습을 즐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가능성을 통해서 아 그래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못 나눌 이유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장점은 어쨌든 수구 보수, 나쁜 보수는 좀 우리가 그 세를 축소시켜야 되는 거는 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나쁜 보수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그들이 그렇게 되게 하려면은 어떤 지지자들이 그들을 지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그 국무회의 자리, 그 정부 운영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일부 세력한테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지하는 감정이입을 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다 외면받아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지지자들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잘못된 후보가 나와도 또 잘못된 지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연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카드로 쥐고 있을 때 오히려 훨씬 대연정부터 소연정부터 아니면 독자적으로 정부 운영하는 것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전략적으로 행보를 할 수 있는 그 반경이 넓어지니까 훨씬 이제 장점이라고 봤던 거죠. 근데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그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 당원이니까 민주당 항상 외면 받았던 이유가 저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뭐냐 내 세력들만 옳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싸우거든요 항상 민주정당이. 그러니까 진보당도 항상 갈라지고 옛날에는 진보당이 꽤 큰 편이었어요. 민주노동당이면 세 번째 당 수준에 들었는데 그 민주노동당이 지금 줄어들어서 정의당의 0.4% 지지율밖에 못 받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60%의 지지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또한 촛불의 반작용이지 아직은 지지 세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자꾸 뭐 적폐 청산 무조건 이렇게 외치면은 적폐는 누구를 규정 안 하고 그러면 자기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적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또 이분법 정치밖에 안 되거든요. 진보 보수 맨날 이렇게 나눴는데 적폐 아니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또 이분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일을 해본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DJ도 그러시고 앞에 이제 여러 뭐 대통령들이 있는데 공만 있는 사람은 없죠. 과도 있겠고. 근데 DJ의 공중의 최고는 뭐 정말 단군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야당은 항상 야당이었고 그 이전에 여당은 또 당연히 항상 여당이었겠죠. 근데 이제 DJ의 역할이 그 야당에서 여당을 해보도록 이렇게 이제 역할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야당은 비판하는 기능이 정치적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얼마나 더 선명하게 비판하느냐, 얼마나 더 치열하게 비판하느냐 이런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 덜 뛰어난 사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권을 딱 잡게 됐다. 그러면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능력보다는 이제 일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안희정 후보가 훨씬 더 문재인 후보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패권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상대방을 으스러뜨려서 나만 살아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상대방과 어우러서 타협하고 달래고 양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밀어붙이기도 해서 그 목표를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붙이면은 저는 이번 경선에 떴던 후보가 새 후보잖아요.
가장 세력이 지지 기반이 많았던 후보 중에. 근데 전 이재명 현상이나 안희정 현상에 대해서 좀 같이 시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기존에 있던 후광 정치, 그게 문재인, 그리고 후광 정치를 벗어나서 선명성을 나타낸 그게 이재명이고,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제시한 그 길이 후광 정치 말고 선명성 말고 또 다른 민주주의만으로도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길을 제시한 게 안희정 후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솔직히 많은 득표수를 얻을 줄 알았어요. 이번 경선 결과에 통해서. 근데 의외로 저조한 결과를 얻어서 과반에 져지 못하는 것. 그게 좀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는 되게 붐이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댓글들만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다 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재명의 거품은 항상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게 샌더스랑 현상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보면은 안희정의 길이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빠른 시일 안에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나중이라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경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쉽지만은 좀 그래도 좀 아직 안 끝났어. 계속 남았어. 결선을 가고 뭐 어떻게 지더라도 저는 이번에 안희정의 그 도약은 다음 정치 대한민국 정치상에서도 되게 각광받을 것 같은데.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토론이 거듭되면서 사실은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재방송에다가 조금 뭐 한두 가지 화제 얹히고 이런 정도인데, 토론이 거듭되면서 저는 이재명 시장님을 되게 좋게 보게 됐어요. 저는 반대로 우리 호인 동지하고는 반대로 저는 이재명 시장의 좀 재발견, 이재명 시장의 좀 약진이 돋보이는 지금 경선 결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저도 아까 라이브 방송 뭐 언뜻 보고 그럴 때 무슨 거기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뭐 정확한 정치 평론을 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재명 지지자분들 중에서 호남에서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못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충남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좀 느꼈었거든요. 네, 호남에서는 안 그래도 저도 뭐 소문으로는 뭐 이렇게 동원을 했다. 이래서 그래서 많이 나왔다. 이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많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결과도 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걸로 봐서는 원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죠. 저희 국민들이 그러니까 선명성과 또 다른 길. 또 다른 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대세론을 유지하기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좌측으로 이재명이 있고, 저는 우측이라고 생각하고 안희정 지사 말대로 유라고 생각하지만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쪽에 포진하니까 뭐 그냥 사실은 어떤 확고한 우리나라 정치가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좀 그렇게 강하게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재명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안희정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게 합리적인 선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재인을 그냥 안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도 크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요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같이 그 톡방에서 얘기 좀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그 대화가 오가다가 제가 일이 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뭐 지난번에 광주에서 또 그런 스코어를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해도 되죠. 네이버에 민주주의라고 검색어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거의 쫙 있잖아요. 출전이. 근데 그 초등학교 개념사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개념사전에 있는 뭐 민주주의의 뜻도 있고 역사도 있고 원리와 제도, 그다음에 그 민주적인 결정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이거 듣고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사회책이나 이런 데 있는 개념들인데 거기에 뭐 나라의 국민은 주인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고 정치를 대신할 대표를 뽑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국회를 통한 대의제 원리나 지방의회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입헌주의의 원리. 그 다음에 힘을 나누어 놓아야 한다. 권력 분립의 원리.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고장은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 근데 옆에는 원리에 뭐 해당하는 건 없어요. 근데 자치분권의 원리라고 우리 안 후보가 얘기했던 이 모든 원리들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에 충실한 원리들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인 결정 방법은 어떤 것이냐? 대화하고 타협해야 해. 애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해. 패권주의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패권주의란 말이 한자어라 조금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그거를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해. 그 다음에 결정은 다수결로 하지만 소수도 존중해야 해. 근데 이런 기본에 입각해서 기본기가 가장 탄탄한 민주주의자는 현재 출정한 후보들 중에는 안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다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저도 그렇고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럼 안희정 후보가 그러면 이것들을 잘 실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보이는데 왜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의 대다수 정말 60% 뭐 50% 이렇게 그 문재인 대세론 말하자면 그쵸? 문재인 대세론 이런 것이 왜 생긴 건지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대통령을 이런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뽑혀진 5년제 임시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임금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주 문화적 뿌리에서 어쨌든 5년간 좀 고생했으니까 좀 안쓰러우니까 또 대세니까 뭐 이런 좀 정서적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게 이제 대세를 형성하고 그게 그냥 쭉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희정의 말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정구동 동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우리의 교육이 이런 민주주의 원리를 현장에서 배우고 몸으로 체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서 나온 걸 외워버리고 교과서와 현실은 다르다. 라고 어른들이 사회와 교과서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당연한 현실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초반에 뭐 안희정의 말이 어렵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물론 가끔 철학과를 또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언어 부사라든지 맥락 속에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프레임이 작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주의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것을 그 당연하다는 것을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성적 문화 안에서 저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걸 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낯선 문화와 이렇게 맥락이 닿아버리니까 어렵다는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그럼 그거는 이제 총론으로 보고 우리가 총론으로 보고 그럼 이제 과연 문재인이라는 후보가 대세론을 가지고 가기까지는 이제 어떤 우리가 프레임이 씌워졌는지 프레임이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인터넷에 이제 있는 글이나 사람들이 한 입에 이제 회자되는 말로는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이렇게 올해 5년 전부터 문재인은 너무 정치를 싫어하고 원래부터가 정치를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뭐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우리 사실 정치인들은 되게 뭐 막 되게
뭐랄까 비윤리적이고 정말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정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싫어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을 오히려 정치를 해시켜야 돼. 이런 프레임을 씌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당시 이명박 정부를 운영하는 걸 보고 가장 부도덕한 그렇죠. 가장 도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가장 네. 도둑적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낙곰수에서 놀리면서 어쨌든 이명박을 저격하는 방송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거는 대함대선은 박근혜와의 대결이었지만 박근혜를 저격한 내용은 뒤에 일부밖에 없었고 내내 계속 이명박을 저격한 그 각하 헌정반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대비되는 이미지로서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식장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도 명장면이죠. 그거.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김어준은 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렇게 규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무시 못할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들고 저도 사실 그 프레임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한 네. 장면으로 문재인은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이라는 도덕적인 거는, 사람, 뭐 그 하나로 네. 사실은 정립이 딱 됐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명박과의 대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500년간 유지가 되어온 그 유교 문화에서 성군의 논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덕군자, 그렇죠. 도덕군자가 최고의 성인군자.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서 거기에 딱 맞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신 프레임이라면 프레임 아니면 이미지화를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선점의 효과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먼저 잡고 나니까 성 위에서 싸우는 사람하고 성 밑에서 공성을 하는 사람은 이제 화력이 10배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앞에 그 MB 정권 때의 실정이 있고 뭐 박근혜는 뭐 실정 정도가 아니라 폭정 뭐 다 갖다 붙여도 패정 이런 정도까지 갔을 때 국민이 그 자리를 먼저 잡고 있던 문재인을 제일 먼저 연상하게 되지 않았나. 그때 생겼던 선점의 효과를 나중에 누가 공성하는 다른 후보가 아무리 이제 그 능력이 출중하거나 실천한 성과가 있거나 뭘 갖다가 얘기를 하더라도 한 번 마음이 굳어진 그 심리를 녹이는 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적 여론은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문재인에 대한 프레임, 뭐 윤리적인 성인군자, 착한 사람, 뭐 이렇게 대세론이 굳어져 간 거겠죠. 많은 팟캐스트와 이제 여론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그 문재인에 대한 그 민주당 내에서의 패권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안에 그렇게 쌓아온 거죠? 일단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렇게 떠나간 거죠. 맨 처음에는 세력을 잡으려고 여러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자기 세력들이 고착화되면은 그러니까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자기 세력들이 고착화되면은 그때 나중에 그 반개혁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저 사람은 독재 성향이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무능력하다는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저 사람이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같이 도왔는데 남는 건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소위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네. 예, 이른바 다른 사람들이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완성이 된 게 그러면 어떻게 뭐 총선 때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아니 대선 지난 총선. 네. 때가 제일 컸죠. 뭐 대표 수장이 정청래가 컷오프가 됐긴 했지만은 그 자리에는 손혜원이 되었고 그리고 뭐 인천의 송영길 그리고 송영길은 인천에서도 되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국회의원 그 세력으로 된 거고 그때 분위기로 된 거고 대전에는 박범계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어요. 문 캠프 중에는 경남에도 있고 전라도 쪽엔 그래서 실패한 거죠. 문재인 세력들을 넣었거든요. 문재인 세력들이 경선에 붙어서 다 넣었는데 다 떨어진 거죠. 국민의당한테 졌던 거죠.
네, 그럼 추미애 당대표가 선출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의견들이 있었는지 저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는 딴 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추미애 대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네, 1등 아니 찬성을 했어요. 네, 찬성했다고. 찬성을 네. 하고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데 찬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였어. 네, 당시 또 네. 대표였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 버림받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3부 1배까지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3부 1배를 끝내고 민주당은 다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총선에서 박살이 났죠.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와서는 네. 김어준 씨와 추미애 씨가 뭔가 약간 쿵짝쿵짝하더니 당시에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몰고 나가서 네. 말을 했죠. 여론을 형성. 네, 그렇게 네. 말이 끝났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내가 전에 본 3부 1배는 나의 꿈이었던 것인가? 저는 추미애 당대표 선출할 때 김어준이 많이 밀어줬죠. 네, 그때 김어준이 많이 밀어줬는데 전 추미애 당대표 선출할 때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김상곤을 밀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김상곤을 왜 좋아했냐면은 추미애보다는 독재 성격이 없었어요. 추미애는 단독적인 스타일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영수회담도 혼자 했었고. 했었고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대표가 지금은 우상호 원내대표거든요. 그 사람만 빼고는 원내대표들은 다 좀 똥볼 차고 있고 지금 당대표도 솔직히 당대표로서 경선에 대한 프레임조차도 지금 짜지도 않고 토론 자체가 그렇게 가는데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하고 바른정당의 토론은 진짜 수준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반대당인 그 더민주는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네. 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바꿀 생각도 안 하는 그 현실을 보면은 저 당대표로서는 능력이 부족하구나라고 느꼈어요.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다분히 고의적일까요? 아니면 아니 그냥 그냥 선의로 봐야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추 대표 뉴스를 본 기억이 되게 영수회담 말고는 네, 없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영수회담 영수회담 한다고 그때 네. 혼자서 독단 발표했다가 네. 접었죠 여론을. 그때 민주당 사람들이 훨씬 난리였어요. 진짜로 난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추미애의 독단적인 성격에 너무 화가 났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추미애가 문재인 뭐 이렇게 한다고 다 밀어줬죠. 뭐 네, 그래서 민주당이 뭐 많이 대표가 문 전 대표 있을 때 뭐 강령 민주당 그 강령을 뭐 다 개혁하고 해서 민주당 많이 개혁을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진 거다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 이 촛불 그 업적을 그렇게 써놨더라고 저희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촛불 들기 전에 그 지지율이 몇 %였던가요? 제가 25% 왔다 갔다 했어요. 당 지지율. 네, 당 지지율이 25%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던 것 같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뭐 저쪽에서 똥볼을 차도 19%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높았어요. 호인 동지 열성당원이라고. 나 이제 열성당원이에요. 네. 사실 민주당한테 별로 네.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19% 20%. 그 이름도 네. 생소한 사람도 많아요. 25%. 많이 올라간 많이 20%. 올라가죠. 예. 민주당은 네. 최대로 결집하면 원래 25%였어요. 그런가요? 네. 아, 새누리당은 최소가 35%였어요. 야 최소 진짜 30%. 박근혜가 민주당의 1등 공신이다. 그렇죠. 그렇죠. 50%까지 박근혜가. 올려놔. 엑스맨. 그러니까 박근혜랑 그것도 있었어요. 박근혜랑 추미애가 이제 선거법 위반에 걸렸었거든요. 한때 그 8월부터 그 지금 12월까지 선거법 위반이 걸려가지고 탄핵 전국 때 추미애의 의견이 안 나온 거 보면은 그 선거법 위반 가지고 딜을 한 것도 그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 선거법 위반으로 박근혜가 그 추미애에게 이거를 탄핵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가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소리도 나왔는데 이건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사실과 추측 얘기하지 마. 네. 이건 추측이라 추측은 얘기해도 추측은 명확히 얘기해. 하면